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과학고 인재 선발과 교육 변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손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90분 가까이 진행이 될 건데요.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중간에 좀 힘드시면 화면을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현재 과학고등학교의 어떤 학교별 인재상과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 선발하고 그리고 학교의 인재상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 미래 교육도 인공지능 시대 이와 같은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의 변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분 강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챕터당 한 30분 가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학고등학교 인재상과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상은 어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20세기까지의 얘기를 말하죠. 그리고 실제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과학 혁명 시기 이후부터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 혁명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자원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 자원이죠. 산업혁명도 결국 석탄, 그 이후에 이제 전기 혁명이 일어나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석유, 그리고 뭐 원자력. 최근에는 이제 농업 분야의 발달로 인해서 농수산물 이런 천연 자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원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원들로부터 그냥 있으면 1차 산업이죠. 근데 이제 산업이라는 것은 이런 자원들을 가공해서 필요한 물질을 추출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상품화해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을 잘 다루는 분야에 어, 인재가 필요하고 또 물질을 잘 추출하는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고 또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물건을 잘 제조하는 인재가 필요하고 이 제조된 물건을 잘 판매하는 또는 잘 이렇게 수출하는 이와 같은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보면 자원에서 물질을 추출하는 분야는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볼 수 있고 또 물질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이 분야는 공학 분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조된 상품을 마케팅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 경영이라든가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과학기술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원에서 물질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법칙, 이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과학기술 교육은 지식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잘못된 비율을 배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어떤 물질을 추출하거나 물건을 제조하게 되면 불량품이라든가 불순물, 순도가 낮은 물질들이 생산이 되니까 결국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항상 우리는 틀리면 안 되는, 즉 항상 옳은 정답만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기르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연수를 듣고 있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산업시대에 태어나서 산업시대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희들 머릿속에는 이런 지식, 어떤 법칙이나 원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지식과 방법들을 익히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런 설명이나 예측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적으로 훈련되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인재상은 물론 인재상이라는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개념 정리화되지만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인재상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원하는 인재의 특성과 능력을 보통 인재상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인재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교육들을 해 왔는데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되면서 뭔가 이런 한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체를 다 알게 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전문 교육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식이라는 부분, 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 중반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여러 분야를 다 어, 섭렵하는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웠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인들 그러면 뭐 과학 분야도 좀 알고 인문사회 분야도 알고 뭐 역사 부분도 알고 경제 부분도 알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미 통합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죠. 뭐 물리학자, 화학자, 공학자, 뭐 경영 전문인, 뭐 이렇게 전문가의 시대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전문인 시대의 교육을 받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조금은 좀 다를 수가 있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지식인 교육과 전문인 교육이 결합된 T자형 인재라는 교육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T자형 인재를 기르는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통합과학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물화생지의 어떤 폭넓은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어떤 한 분야를 깊게 심도 있게 공부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T자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고라든가 영재교육 측면에서 보면 이 전문인 교육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고가 1983년에 지금 영재학교로 바뀌었지만 경기과학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이 전문인이 요구됐던 시기에 전문인,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설립되다 보니까 그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의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어 왔다. 즉 말해서 과학고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이런 과거 과학기술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을 시켜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장에 제가 과거라고 쓴 이유는 이게 이제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가 있으려면 교육 과정도 바꿔야 되지만 학생 선발 단계부터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이 교육은 설명과 예측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설명과 예측이라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지식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제적 지식, 개념 위주의 어떤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 방법 위주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과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전략적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잘한다, 못한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이거 잘 못해, 이와 같은 어떤 신념, 그리고 어떤 바른 인성을 갖는 것, 신념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부분이 바로 우리가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즉 산업 시대에 자원으로부터 물질을 추출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요했던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초했냐면, 개념의 구조라든가 그 개념의 순서, 위계학습적 학문적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미분 방정식을 푼다든가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뭐 물리 문제를 푼다든가
실험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들은 결국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서 진행된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설명과 예측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됐냐면, 뭐 제가 뭐냐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가벼운 예를 들면 옴의 법칙이 있습니다. V 꼴 IR이라고 하는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류가 제일 중요한 구해야 되는 값이고, 이런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V라고 하는 전압, 전이차죠. 그래서 이 전압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명과 이런 예측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할 때는 일단 법칙부터 배우게 합니다. 물론 그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익힐 수도 있고, 아니면 법칙을 먼저 주고 법칙을 설명하면서 익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이런 법칙을 일단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의해 생긴다라고 하는 오모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두 가지, 이게 바로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는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수능까지도 이와 같은 설명과 예상으로 대부분 우리가 문항을 풀고 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고 애들은 수능을 많이 보지 않겠지만, 수능 문제 스타일이 항상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면, 즉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이라는 것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어떻게 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현상을 예상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두 가지 과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과학고에서의 어떤 입시 문항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문제 조건이 주어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예상해 보라든가, 또는 어떤 조건과 결과가 주어지면 그 원인이 뭔지를 설명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문항들로 굉장히 많이 질문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역시 이런 형태의 문항 개발과 학생들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뭐 수십 년 동안 쌓인 건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이 평가 연수란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도 이와 같은 것만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과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이 미래의 어떤 변화, 이 변화 속에서는 이런 개념의 구조나 위계학습, 개별학습의 반복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에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의 목표에서 최상위 부분에 해당하는 인재상이라든가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앞에는 이제 산업 시대고 지금은 뭐 인공지능 시대란 말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지능 정보화 시대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지능 정보화 시대도 인공지능 시대의 뭐 한 소속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요즘 많이 등장하면서 그래도 과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라든지 뭐 수학 이런 데서는 그동안 데이터를 다루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데이터는 실험실이라든가 자연현상의 데이터였는데, 최근에 이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간들이 남겨놓는 수많은 데이터, 뭐 SNS 데이터라든가 뭐 교통량이라든가 기후변화, 뭐 기후변화는 이미 과학에서 다뤘던 데이터들이고요. 어쨌든 이 수많은 데이터가 예전에 석탄, 석유와 같은 자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원에서 물질을 뽑아냈듯이 이런 데이터로부터 뭘 끄집어낼 수 있느냐? 바로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어, 자원에서 물질 갖고는 그걸로는 뭔가 상품화하기 어렵잖아요. 결국 그 물질을 갖고 물건을 만드는 제조 과정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냈을 때 그 정보만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정보들을 뭔가 체계화시키고 갖춰가는 부분이 뭐냐? 바로 지식이란 부분이 됩니다. 이 지식이란 부분을 정말 많이 가지고서 지혜롭게 판단했을 때 드디어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지혜에 해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디가 돼가고 있느냐? 인공지능입니다. 즉, 챗 GPT가 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SNS 또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GPS 정보, 우리가 뭔가 어디서 음식을 먹고 어디서 사진을 찍고 했던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가 돼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몇 시간대에 어디에 많이 몰려다니는가, 어디가 맛집인가, 이와 같은 정보들이 쌓이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대형 빅데이터 형태로 모아두고 다룰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사용하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뭔가 법칙을 배우고 이런 거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도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꺼낼 때 물론 여러 가지 뭐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정해진 고유한 정통적인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가치라든가 시대적 분위기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경향성, 규칙성, 패턴들을 평가하고 다룰 수 있는, 그거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역량에 더 가까운 개념이죠. 특히 이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역량. 이게 이제 데이터에서 정보로 갈 때 인간이 뭐 엑셀표에 입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멀리 나아가면 코딩도 가능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짤 수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정보 처리 역량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출되었을 때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되어서 기사를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추출해내는, 제목만의 어떤 키워드를 추출해 놓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죠. 어떤 키워드가 현재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가. 이거는 사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분석도 결국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처리라든가 가치 창출 같은 역량들이 더 우선시 되는 부분들이 생겼고,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이라든가 설명들은 이제 인간이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그 인공지능이 답변하게 하면 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지식을 열심히 외우고 학습했던 것들이 어, 아예 할 필요는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줄인 시간만큼, 즉 남는 시간만큼 역량을 교육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량을 키우게 되면 앞에서 지식과 방법을 익히면 아무래도 설명과 예측을 하는 수업이라든가 그런 영역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역량을 기르게 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주장에 관한 교육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인재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조직 내에 포함이 되어서 그 조직을 잘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좀 더 있었다면, 이제는 역량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결국은 개인의 성장에 좀 더 맞출 수밖에 없고, 이런 개인의 성장을 맞추다 보니 그런 T자형 인간 또는 전문형 인간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고력과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V자형이라든가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 융합형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 이후에 이제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은 V자형을 교육을 시키겠다. 또는 이제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이라고 중고등학교도 이게 시작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여전히 교육 방식이 산업 시대의 설명과 예상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융합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지 않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스님들이 뭐 작년에 들었고 재작년에 들었고 과학고 문항을 뭔가 융합적으로 좀 출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항상 막히는 문제가 뭐였냐면 나는 수학 교사고 나는 물리 교사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융합해서 문제를 내지?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관점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소재 중심으로 어떤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는 수학적 소재가 있고 물리적 소재가 있으니 1번 문항은 수학을 물어보고 2번 문항은 물리를 물어보는 그런 소재로 각각을 물어본 거지 융합형으로 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합에 대한 이해를 잘 보려면 지금 그래프도 보면 알겠지만 융합형은 어느 한 영역에 속하지 않고 그 영역들이 엉키고 설켜서 새롭게 뭔가를 구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형으로 문제를 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 학생에게 융합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이거를 시험 문제로 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은 정답 없는 문제를 낼 때 왜냐하면 저기 적어놨지만 주장이거든요. 주장만을 했을 때 역량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 있는 문제를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융합형 문제보다는 기존에 다뤘던 T자형이라든가 전문형에 가까운 그와 같은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가 뽑는 이 아이들이 과연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서 육성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기존의 전문 교육처럼 뽑아서 전문 교육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고의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계를 이끌어낸다고 전제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선발 방식도 바꿔야 되고 교육 방식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선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이후의 교육까지도 넓혀보고 이후에 대학 이후에 어떻게 될 건까지 넓혀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의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이란 말은 도대체 언제 생겼느냐? 21세기에 생긴 것이냐?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통섭이라는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그 스승님하고 윌리엄스랑 분이죠. 미국의 생명학 하시는 분. 그분의 어떤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통섭이란 말이 오면서 됐는데 이 통섭이라는 단어가 컨실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윌리엄 휴얼이라고 하는 19세기 중반 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윌리엄 휴이라는 사람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강물학자였고 그래서 이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분야의 어떤 걸 도통을 하면 나머지 분야도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기납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물학자다 보니까 경험을 더 중요시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통을 했더니 나머지 공부하는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납의 동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학자로서의 어떤 공부한 것을 강물학에 투영했을 때 훨씬 이해가 되고 강물학에 투영했던 것을 철학에 넣어도 잘 이해가 되더라.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융합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면이 좀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이언티스트, 피지스트, 자기장, 마그넷 필드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물리학자가 아닌데도 물리학에 관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죠. 그만큼 이런 통섭의 어떤 과정적 통합의 과정을 거쳤더니 융합스러워졌다. 저는 이게 이제 V자형의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신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강물학에도 조예가 깊으면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으니까 처음부터 융합적인 면을 보인 것보다는 V자 형태로 보였던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통합이나 말의 의미가 한 개의 문제 현상을 여러 관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융합적인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고를 비롯해서 과학고에도 통합의 과정을 넣었던 이유는 지식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과학고에서는 통합교육, 통합과학을 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의 문제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보는 식의 어떤 기회를 주고자 했던 교육의 관점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과학고에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통합과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과학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통합 교육의 어떤 취지를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보여져요. 지식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통합과학은 사실 배울 필요가 없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달리한다면은 통합과학은 굉장히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육 심리학자고 영재 교육의 대가예요. 특히 창의성의 대가인데 얼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은 약간 스몰 크리에이티비티, 즉 일상 속에서는 어떤 아이디어 수준이다. 어떤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보되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복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빅 크리에이티비티, 이게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다. 이게 이제 빅 크리에이티비티고 사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융합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는 통합과 복합이란 것을 통해서 융합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실제 과학고 학생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래도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약간의 복합적인 성향을 띠는 학생을 뽑아서 과학과에 오면 좀 더 통합적인 내용을 충실히 하고 복합을 통해서 나중에 대학 가서 융합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양성 과정을 중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과학과에서 일어나야 될 교육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융합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지금처럼 어떤 문제 소재를 수학적으로 바라보고 물리적으로 바라보고 화학적으로 바라보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자꾸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통합과 복합과 융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 것인가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뽑힌 학생들이 이후 교육에서 어떤 식의 교육을 받을 것이냐가 전제가 된다면 그와 같은 모순들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굉장히 수십 년 동안, 5, 6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신념과 가치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은 바로 이 밑에 두 개가 더 중요해지는 교육입니다. 결국 개념과 방법은 본인이 학습해서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를 본인이 학습하기 위해서 갖고 있기보다는 학습은 하지만 암기라든가 저장은 굳이 본인이 할 필요 없이 단말기, 스마트 기기에서 인터넷 검색, 챗GPT에 물어봐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렇게 물어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로운 판단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21세기 교육, 특히 우리가 뽑아서 갈 아이들의 교육은 이런 전략적 지식을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인지라고 교육학에서 얘기하고 또 보통은 메타인지란 말도 하고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 전전두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초인지를 점검하고 초인지를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신념과 가치관은 칭찬과 격려, 도전, 그다음에 또 회복 탄력성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실패해도 해본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이런 주장 교육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이란 것도 사실 20세기 후반 산업시대 끝물에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그와 같은 주장이 산업시대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주장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 사실로부터 주장하는 가는 과정을 보면 과학 선생님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험으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달할 때 그 데이터 사실을 해석할 때는 기존의 어떤 설명과 원리 또는 또 다른 예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주장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로부터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설명과 법칙을 가지고 근거를 대는 것이다. 이게 현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장인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주장 교육의 스타일이 조금 바뀌게 돼요. 위에 써놨지만 주장부터 먼저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런 시대에서 감각적인 어떤 어, 미디어 매체의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타이틀이 굉장히 먼저 와닿잖아요. 그리고 그 타이틀을 본 다음에 내용을 읽다 보면 이 기사가 정말 엉터리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챗GPT에 질문을 하면 답변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근거를 대고 맨 마지막에 물론 첫 줄에 주장부터 합니다. 첫째 주장하고 근거를 대고 마지막에 뭘 내냐? 방법 제안합니다. 잘 보시면 챗GPT는 20세기 후반 형태처럼 답변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형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저 R하고 E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하면 R하고 E 부분만 열심히 보시는데 실제는 저 메뉴에 있는 챗GPT 질문하시면 제일 먼저 딱 요약된 주장이 나옵니다. 뭐 어떠하다.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보다 얘가 뭐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째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어디든가 이 영재 교육 관련된 글을 쓰다가 챗GPT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더니 질문의 답변이 지금 OREO라고 적혀 있는 저 형태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만약에 20세기 후반 형태로 갔으면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서 말았을 거예요. 뭐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너무 기니까요. 그런데 21세기 주장의 방식은 opinion, reason, example, of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기사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주장이 나옵니다. 타이틀이 나오죠. 제목이 나오고.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누가 뭐 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사 내용 이유나 예가 나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란 말인가? 오퍼, 방법 제안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초인지를 점검하고 이런 칭찬과 격려 부분들은 바로 이 오퍼 단계에서 학생들의 답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서 칭찬과 격려가 일어날 수 있고 초인지도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뭔가를 발표하거나 의견을 얘기할 때는 이 opinion, reason, example, offer 이걸 오레오 법칙이라고 그래요. 앞 글자를 따서 오레오 가자 오레오 법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장 교육을 좀 더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가 좀 달라진 거 보면 주장을 앞서 내세우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함으로써 뭔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더욱더 설득 잘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저는 챗GPT 답변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구조로 답변하나 안 봅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학습 모델이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좀 앞부분은 굉장히 설명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조금 줄여서 할 생각이니까 그래도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21세기에 되면 문제 해결하지 않을 것이냐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당연히 필요하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은 명제적 지식도 갖고 있고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도 갖고 있고 신념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항이 주어지면 이런 자신만이 갖고 있는 네 가지를 가지고 내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지, 어떻게 풀지,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런 해결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게 되고 그에 관한 해답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고 입학 그 선발 문항을 만들 때 문제 사항을 주고
학생들이 어떤 역량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해답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문항은 예를 들어서 이해와 맥락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라면 그것은 그 학생이 얼마나 명제적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뭔가 적용하거나 계산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차적 지식을 잘 알고 있나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분석하거나 평가에 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전략적 지식이고요. 이런 가치와 태도, 그러니까 활용 방안, 유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년 체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항을 내고 나서 그 문항이 질문하는 방식이 이런 이해와 맥락을 파악하게 하는 건지, 적용과 계산을 하게 하는 건지, 또는 분석과 평가를 하게 하는 건지, 가치와 태도를 느끼게 하는지를 보면, 아, 이 문항은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에도 분석했지, 모든 과학고 문항, 뭐 제가 물리니까 물리 부분, 이 지구과학 분야를 봤는데 대부분 문항이 이해 맥락 적용 계산 부분이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략적 지식과 이런 신념 체계를 문항으로 물어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는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어떤 공정성 부분이라든가 평가위원들 간의 어떤 이런 균질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진 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 된다면 명제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물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 교육도 명제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간다면 이 아이는 기형적으로 졸업하고 나면, 과학고를 졸업하면 전략적 지식과 신념 체계는 부족한 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아무리 잘 가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왜 중요해지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과학기술 인재는 어떠어떠했던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2013년에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인데도 오늘날에 요구하는 것과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래는 이런 인재가 길러져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연구소라든가 기업체 갔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량을 기른다?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뇌의 성장 활성화는 10대 때 다 끝이 나요. 그래서 10대 때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조금이라도 길러놓지 않으면 대학생 가서 시작하면 늦어버려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역량을 조금씩 길러와야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21세기에 지금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역량이 필요해라고 물어봤더니 보세요. 똑같습니다. 창의적 사고, 문제解능력, 협력과 소통력, 글로벌 마인드셋, 지속 가능성, 윤리의식,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 섞여 있지만 비슷비슷해요. 물론 챗GPT가 이때까지 있었던 문서를 근거로 해서 제시해 주니까 크게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겠으나, 사실은 이걸 도출하는 과정이 대부분 기업체, 임원진, 연구소의 무슨 고용주, 이런 분들 모든 분들한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게 필요할까를 물어봤더니 답변이 나온 결과들이니까, 결국은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은 대학 이상에서 할 거다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과학부에서는 중학교 때라도 이런 역량을 조금 기른 아이들을 뽑는 게 이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 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조금만 좁혀서 보면, 언제 한번 어떤 연구에서 이런 고용주나 뭐 연구소, 뭐 센터장,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 공학자, 교육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 과학 인재, 여기서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애들한테 이네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 뭐가 중요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모험하는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어차피 본인이 새로운 걸 만들기가 어렵다면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그걸 편집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디어적으로 해결하고 설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이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해 보겠다는 마음 이걸 회복 탄력이라는데 이런 모험과 회복 탄력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본 거예요. 결국 인성 부분과 역량 부분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전략적 지식과 신념과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모험 도전 회복 탄력은 신념과 가치관이고 즉 가운데 있는 문제 발견 편집 참여 및 수행은 전략적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결국 세상은 전략적 지식과 신념 체계를 제대로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과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이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말씀드리지만 이 명제적 지식과 신념과 체계까지 신념과 가치관까지 구분한 사람은 대교육학자인 블룸입니다. 블룸이란 사람이 1950년대에 교육 목표 분류학을 내세우면서 교육을 통해서 다뤄야 될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한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 관해서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해도 오늘날 이런 시스템에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설명 체계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학 인재에게 역량과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2017년에 미래는 과학 기술이 범용화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챗GPT가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파이썬 코딩한다, 파이썬 코드만 짤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됐죠. 잘 짜고 알고리즘. 근데 요즘은 챗GPT를 이용하면 알고리즘 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범용화된다, 쉽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단순간에 붕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숙련 경계의 붕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욱더 직업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분야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아, 개인 SNS 큐레이터라는 직업군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유명인이나 어떤 기관의 SNS를 다룰 때 어떤 컨셉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여줄 것인가 이걸 코딩하는 그러니까 큐레이터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들이죠. 뭐 아직 전문적인 지금은 안 됐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연예 기획사에서 어떤 대표적인 유명 연예인의 SNS 잘못 써가지고 난리난 일들이 많으니 그런 거를 관리해주고 필요한 것만 정보를 제시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더욱더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고 우리 과학기술에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역시 인성 스킬이라는 것이 이제 역량의 조금 낮은 수준의 기능적인 면인데 뭐 역량과 스킬, 기능 다 통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역량.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제일 중요시했던 지식들이 있는데 저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성은 협동심과 도덕성이 더 중요해지고 아무래도 협력, 협업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그다음에 스킬이란 부분도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나머지 뭐 ICT 복잡 문제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저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이 뭐냐? 아무래도 창의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지식은 어떠냐? 들어 알아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르죠. 왜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내세우는 지식을 딱 살펴보면 전문가가 봤을 때 잘못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받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 전공 지식은 더욱더 강화될 거고 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적으로 윤리적 의식을 가진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현재 과학고등학교의 인재성과 역량이 어떤가? 이건 이제 어떤 과학고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살펴보시면 뭐 나름대로 뭐 성실, 창의, 뭐 비전, 교육 목표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이라고 굳이 딱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인재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처럼 뭐 자주, 창의, 덕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량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구조화됐는가를 좀 살펴보려면 대학 홈페이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대학은 그동안 교육부가 한 10여 차례 동안
대학의 어떤 교육 비전을 내세우고 그 비전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인재상을 세우고 핵심 역량을 갖추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대학도 비전을 갖고 있고 목표를 갖고 있고 인재상교가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과학고의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과학고는 비전은 대부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목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재상도 나름대로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역량은 뭐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따라서 교육 방향이라든가 추진 과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과학고는 교육청 소송이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교육 방향과 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그때그때 수행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구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맞춰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과학고등학교가 비전부터 시작해서 인재상 역량까지가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교육 방향이나 추진 과제들이 변화가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비전은 사회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학고 예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과학인재 양성, 인재상은 창의와 평 과학인재, 역량은 뭐 자기주도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 기거 소통 협업. 이런다면 교육 방향은 이제 시대 미래 지향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함량한다, 교수 학습의 혁신을 가한다,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그렇게 되면 추진 과제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장기 계획을 먼저 과학고에서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단기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특정 과학고를 살펴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육 시스템을 갖추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이와 같은 비전과 역량 과제를 좀 정해놓고 그게 따라서 그때그때 교육청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시대 반영에 따라서 교육 방향과 추진 과제를 좀 바꿔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표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서 학교 비전을 잡고 그에 따라서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잡고 그 교육 목표와 인재상에 따라서 역량을 뭘로 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과별 역량을 뭘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필수 교과, 비교과, 선택 교과를 정하고 필수 교과는 어떻게 평가하겠다 비교과는 어떻게 평가하겠다 선택 교과는 어떻게 평가했다 어떤 평가 방식을 해서 다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잘 구성되고 있는가를 한류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만 이런 인재상과 역량에 맞춰질 거라 보여져요. 이렇게 구조화되고 역량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어떤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뽑는 게 좋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입학을 위해서만 뭔가 평가 문항을 구성하고 그때그때 맞춘다. 이렇게 좁은 범위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저는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정부 시책에 따라서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불만은 쌓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고 자체의 어떤 중장기적 발전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바라는 역량, 인재상이 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를 잘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를 이렇게 가야 된다가 명확해져야 뭐 어떤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장을 한 30분 정도 하려 했는데 굉장히 길었죠. 아무래도 설명이 많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 부분도 이어서 할 테니까 쉬고 싶은 선생님은 잠시 쉬었다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재상과 학생 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재상이란 말이 계속 쓰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된 것도 인재상과 학생 선발에 관해서 과학고 내용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과학고는 이런 인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인재상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교육 내용을 안 쳐다봤어요. 아무래도 교육은 그게 맞춰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좀 겁이 났거든요. 근데 학생 선발도 과연 그런가 했는데 좀 그런 경향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재상이란 말의 좀 어휘를 살펴보면 인재상은 현재 이 두 가지가 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워가는 단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으니 그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 보통 우리가 인재상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인재상은 완성된 모습을 따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인재상은 정해져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 인재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말이 핵심 역량이란 말이 됩니다. 이 역량이란 말은 약간 경제활동에서 나온 말인데, 성과가 정진시키고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관찰과 측정에 의해서, 그리고 미래에 바람직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인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인재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정해놓고 그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와 같은 체계, 앞에 보여드렸던 인재상과 역량의 체계처럼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창조인, 과학인, 이게 인재상인데, 그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까를 두루뭉술하게 좀 했다 그러면, 이제는 역량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역량들을 갖추면 그 인재가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인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재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용어는 나왔지만, 근대에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재상이라는 것은 약간 철학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 분야에서도 인재상은 정의된 것은 없어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분류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가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역할을 하느냐, 또는 효용성, 기능적인 면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목표 자체가 수행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마지막 내놓은 성과에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두 개의 축을 나누니까 공공성과 수행, 공공성과 성과, 효율성과 수행, 효율성과 성과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과 수행 영역에서 보면 뭔가 규범적인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행위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가로 속에 있지만 큰 사명에 눈을 떠서 마음을 닦고 체험 기르기를 즐기는 사람, 즉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될 사람들은 공공성과 수행이라는 카테고리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성 성과입니다. 이거는 그런 수행했으나 그 수행한 것이 결과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드러나야 되니까 공무원이라든가 학자 중에서도 성과를 잘 내는 이와 같은 학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공공성 수행 쪽이 좀 가깝겠지만, 어, 공학하는 분들은 공공성 성과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공공성을 기른다는 것이, 과거에는 과거 인재상 조직의 어떤 특성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같이 개인의 성장을 바라는 데서는 공공성은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적인 면에서 수행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창업은 꼭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노력 과정에서 노하우나 경험들이 쌓이는 것을 더 즐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업 지향적인 학생들이 효용성과 수행에 가까운 인재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효용성 성과적인 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어떤 시험에 통과돼야 되는, 즉 취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의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이런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인재상이란 것하고 역량이란 것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이 효용성과 성과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과학고는 공공성과 수행 쪽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공공성과 성과 위주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이 효용성과 성과 위주로 뭔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옛날 과학고들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한 십몇 년 동안의 과학고는 국가의 뭔가 과학기술의 인재 양성의 산실이니까 공공성과 수행을 요구해도 됐고 학생들도 그에 맞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입시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어 교과 내신제 비교과 뭐 있잖아요. 비교 내신제라 그러죠. 비교 내신제라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개인의 입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효용성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현재의 대부분의 과학고의 인재상을 살펴보시면 어떤 위주로 나와 있느냐라고 보면 이와 같은 구조예요. 인재상 역량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개 과학고의 홈페이지를 가서 나름대로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 뭐뭐 인재 뭐뭐 인재 다 정리했고 역량도 거기 주요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이 인재상들이 주로 어떤 걸 지향하느냐, 이거를 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조금씩 다 갖고는 있습니다. 공공성도 있고 효용성도 있고 수행도 있고 성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좀 많아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 역량을 가진 뭔가 기여하는 쪽에 훨씬 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거를 배워가는 키워가는 함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공공성 효용성 수행 성과는 다 있지만 공공성과 수행이 좀 더 많은 인재상을 갖고 있고 역량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대부분이 뭘 지향한댔어요? 효용성과 성과를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제도에서도 공공성과 수행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학생들이 공공성과 수행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거든요. 사교육이라든가 학교, 중학교 교육에서의 기본적인 인식은 자기가 얼마나 개별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것에서 평가를 받고 오느냐. 그리고 대학 갈 때도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과학고에 왔을 때 공공성과 수행을 키워야 되는 분야의 어떤 활동보다는 개인의 어떤 지식을 쌓는 효용성과 성과 위주의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이와 같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니까 총체적 난국이 온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될 것이냐? 과학고의 인재상을 현실에 맞게 바꾸든 아니면 과학고의 입시 자체를 현실에 맞게 바꾸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사실 있죠. 과학고의 존재 근거가 그렇게 효용성과 성과 위주로 갈 것 같으면 자사고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자꾸 과학고가 필요 없다.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에서 과학고 애들이나 영재학교 애들이 이공계로 진출하더라도 반수하거나 또는 옮겨서 의대를 간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는 과학고는 의대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고 이런 선발 제도에서 계속 시비를 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나눠봤더니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제 관점이에요. 공공성과 수행을 강조하는 인재상을 강조하고 있는 학교 15개 학교 정도. 공공성과 수행을 강조하는 학교가 15개. 공공성과 뭐 그러니까 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공공성을 강조하는 학교가 13개, 효용성을 강조하는 7개, 수행을 강조하는 학교가 15개, 성과를 강조하는 5개예요. 그럼 공공성 수행은 하나, 둘, 셋, 여섯, 9개 학교 정도가 있죠. 공공성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학교가 한 4개 학교 정도 있고 효용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학교가 강원 같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분석한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공성과 수행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그런 학교도 입시도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학교별 추가로 인재상을 고려하고 있는가?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교별 인재상을 고려하는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살펴보면 1단계 전형에서 인재상과 역량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작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매뉴얼입니다. 이제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자기학습 전형에서 뭐 외고 뭐 여러 학교들 모아서 교육개발에서 뭔가 문서를 냈으나
작년도에 어떤 시도에서 과학고로 배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추천받고 서류 심사한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학교 설립 목적이 인재상 토대로 수립된 평가 체제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제가 연구해서 교육부 부탁을 받고서 연구했던 결과물을 이제 집어넣어서 인재상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간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재상을 토대로 수립된 평가 체제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지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인재상에 어떻게 넣느냐라는 면이 있는데, 보통 자기소개서 이렇게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자기주도 학습 과정, 탐구 체험, 독서 활동, 봉사 활동 및 핵심 인성 관련 활동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성을 좀 주장했던 학교들은 저기서 이제 공공성에 관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교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 여전히 아직도 지원 동기라든가 수학, 과학 분야의 경험 사례 이런 것 같은 부분들이 효용성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내용들로 많이 다뤄져 있다. 물론 이제 공공성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에도 보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공공성만 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효용성을 키우면서도 공공성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 부분은 주로 이제 전공 및 진로, 학습 과정, 인성 영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서라든가 교사 추천서 부분들에서 어떤 편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공정성 부분들이 해당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추천서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주로 성과라든가 수행 부분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성과나 수행도 볼 수 있지만 공공성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소개서 공공성을 담기보다는 선생님이 바라보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질문을 좀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항목을 인성 영역에서의 어떤 부분을 수행적인 측면보다는 소재 자체를 공공성이 있는 소재에서의 어떤 수행 부분을 물어보는 형태로 이렇게 좀 더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면접이 이제 우리가 문항을 내야 될 부분인데, 이 면접에는 사실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 탐구 체험 활동, 독서 활동, 고사 활동 다 물어볼 수도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류에서 봤다고 보고 있고, 주로 여기 두 번째에 나오는 창의적 잠재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증할수록 과학 소양들 종합에 면접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항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를 개발할 때 융합형 질문지가 되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재가 있고 그 소재의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질문지에는 뭐 올림피아드 관련된 거, 그다음 질문지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답변용이고, 실제로는 이 문항에 의해서 당락이 많이 결정되다 보니까 학원 사교육도 이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문항 내는데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문항들을 지식 위주로 받게 될 수가 없느냐? 과학과에서 다뤄지는 수업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지식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과학고에서 다루는 지식의 수준과 내용을 바꿔버리면 입학 내용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과학고에서 다뤄야 할 지식 자체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뽑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조기 졸업이 많으니까 조기 졸업 내에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수준을 높여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 자체가 조기 졸업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3년 배워야 될 거를 2년 만에 배우고 가니까 과학고 입시에서 어려워진다. 결국은 조기 졸업을 없애고 과학고를 3년 정규 과정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입시 제도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지식의 난이도로 보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량의 관점에서 교육 체계가 어떠하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뽑을 거야라고 하는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입시
문항에 대한 논쟁은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가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을 보면 여전히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문제 해결 결과를 갖고 질문하기 때문에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적인 면을 수행하는 과정이 혼합되어 있어서 성과와 수행 둘 다 물어보는 좋은 문항의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능력도 물어봅니다. 예, 효용성 측면이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것도 효용성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면접 문항들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과 탐구 능력을 하니까 효용성과 성과에 관한 문항을 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행도 있지만 효용성 성과가 결론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 효용성 성과가 바로 뭐냐면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이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게 효용성 성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인재상 분류를 할 때 효용성 성과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취업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결국 입시 제도가 기존의 어떤 취업처럼 뭔가를 통과해야 되는 관문으로서 여겨진다면 효용성 성과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고의 인재상과 역량이 공공성과 수행이었는데 질문은 효용성 성과한다. 모순이 발생하니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약간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거고,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좀 제시한다면은 문항의 소재를 조금만 공공성 관련된 내용, 즉 지원자의 수학과 학업 관련 경험을 좀 더 공공성에 관한 내용으로 쓰게끔, 또 인성과 대인관계도 공동체에 관한 부분들로, 또 자기소개서도 본인의 학습 경험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조금만 방향을 전환해도 이런 공공성을 담아내게 되니까 2차 그 면접 문항에서 굳이 이 공공성을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문항 자체가 공공성을 보이면서도 효용성 성과를 보이게 하는 것은 문항의 소재 자체거든요. 문항의 소재 자체가 너무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국한이 된다면은 공공성 있게 보이지 않거든요. 또 정답이 딱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세상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문항에 제시가 된다면 훨씬 더 공공성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정답이 있지만 정답의 다양성이 보이게 되는 문항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DGs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뭐 국어, 사회, 경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문제 내는 소재로서 충분히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런 소재를 씀으로써 그 과학고의 어떤 인재상과 역량을 기르는데 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SDGs에 나오는 육상 생태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항을 낸다면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쁘냐에 대한 이와 같은 문항들을 이게 어렵게도 낼 수 있고 쉽게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외국 학교에서 외국의 어떤 기관에서의 우수 학생 뽑을 때 나왔던 논술 문항입니다. 예. 선논술을 형을 아무래도 사고라든가 과장제인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럼 구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술 면접 문항에서도 이와 같이 소재 자체를 공공성을 기하는 쪽에서 두면 정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사실 보시면 정답을 물어보기보다는 그 학생의 사고 과정, 즉 수행 과정을 살펴보는데 그 수행 과정 속에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효용성 측면을 또 살펴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문항을 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좋은 문항을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 와갑니다. 뭐 강의 시간도 이제 대략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20분 동안 이제 앞으로 교육 변화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일어날 일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발표가 있었죠. 그다음에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이라고 과기정통부가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국가 교육의 어떤 변화를 앞으로 몇 년간 진행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고는 여기 다 모두 다 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죠. 뭐 이 각각의 계획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가볍게만 살펴보면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은 뭐 정말 뭐 사회적 주도하는 뭐 창의적 인재 양성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은 인간상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성과 효용성을 구분한 거 이거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공공성, 공공성과 개인적인 것 둘 다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공공성만 요구했는데 현실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둘 다를 가져가라.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고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과학고의 어떤 책무성, 자율성 이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 이런 자율성은 아무래도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보통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입시제도라든가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니까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나 과기정통부도 이 계획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3년은 준비 단계니까 저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정책 연구 중입니다. 그 정책 연구 결과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죠. 지금 정책 연구 결과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학고의 조기 졸업 어떻게 할 것이냐, 과학고의 입학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바뀔 거예요. 그거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 과학고는 어떤 교육 목표로 뭘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미래 사회에 대비가 되는지 그게 현재 맞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고 자체가 장기 발전 계획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망들어지지 않고 여전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 운영 계획, 매년 나오는 학교 운영 계획에 너무 의존해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로 다룬 것이 이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론 인공지능이 시대가 되죠. 소프트 AI 교육이 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결국 이거는 조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그 4차 인재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 요구되는 것이 조기 졸업을 다시 한번 더 다뤄야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재학교는 좀 조기 졸업을 가능한 방향으로 과학고는 조기 졸업을 제도화 제대로 해서 좀 줄이는 방향 이게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늘리면 어느 한쪽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학고는 조기 졸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재학교 조기 졸업을 늘리기로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양적인 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고의 입지가 좀 더 대국민의 인식을 개선한 바를 갔으면 좋겠다가 제 책무사항으로 주실 것 같습니다. 제4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계획을 보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디지스트 같은 데서 역량 중심으로 학생 선발하겠다. 지식보다는 역량을 보다 도전성 자기주도성입니다. 결국 왜냐면 이미 모든 전국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알아요. 지식을 잘해서 내신 성적 좋고 수능 성적 좋은 애들은 대학 와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량이 뛰어난 애들을 뽑고 싶은데 현재 학교 교육 자체가 역량 중심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 좋은 애가 역시 우수할 거다 생각하고 뽑아놨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 그 성적에 맞춰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역량 중심으로 뽑았으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죠.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학종 형태의 학생들을 선호하는 이유들은 그렇게 온 아이들은 자기 목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학교를 이탈하거나 다른 데 옮겨가지 않고 열심히 남아서 공부를 해요.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종 스타일을 되게 선호하다 보니까 과학고나 영재학교도 이제 그런 쪽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 즉 내신이 우수하기 때문에 뽑겠다
아닌 경향이 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부의 교수 학습 활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상위권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가다 보니까 일단 가기 정통부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과학기술원이죠. 4개 과학기술원에 해고 일단 카이스트부터 우선 도입해 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속진 개선하겠다. 즉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을 보세요. 느리겠다 말이 없습니다. 협의 추진하겠다. 전문가인 저로서는 줄일 거예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스트 한정적이죠. 그리고 이런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으로 온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이탈률이 높았어요. 공개되지 않은 자료지만 이탈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이 오겠습니까? 적어도 과학고는 3년간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과학고에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수준 높은 선행학습에 많이 된 애들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기초교육을 튼실한 애들이 3년간 제대로 받아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해서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과학 영재 발굴 육성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재학교는 왜 느리냐, 이 문제가 발생하죠. 영재학교는 그동안 막아놨는데 이거를 계절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즉 지금처럼 과학고처럼 어떤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의 점수를 통과하면 그 과목을 들은 걸로 이수한다가 아니거든요. 영재학교는 대학처럼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계절학기를 운영해서 이수하면 가능해집니다. 과학고도 만약에 조기 졸업을 제도화시키겠다면 방법은 지금 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몇 점 이상이 되면 그 이수한 걸로 치겠다가 없어지고 현실적으로는 고교 학점제에서 학점제로 가야 돼요. 그럼 학점제로 가서 조기 졸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개선안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인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D라는 부분들이 왜 중요시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도전상 부분이 서로 생기고 하는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R&D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할 때 R&D가 성적에 반영되지도 않고 입시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량 중심 선발을 하게 되면 역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교과 성적이 아니고 이와 같은 R&D라든가 연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활동조차도 학생들이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도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인 거를 한번 도입했더니 사실 저도 평가하러 갔었는데 평가하러 가보니까 사실 도전이라고 하기 좀 애매모호하고 뭔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상을 줘서 애들이 비슷한 상을 받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향후 점점 늘려서 장관상까지 주겠다. 아이디어. 해결을 못했으나 아이디어를 낼 수만 있다면 뭔가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더 요구되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도입됐다고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조기 졸업 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교육부의 부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 제도를 교육과정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기 졸업에 현재 누가 봐도 문제가 되어 보인다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지능검사 점수에서 조기 졸업 대상자, 조기 졸업에 지능검사가 해당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생이지 고등학교의 지능검사는 사실 이미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개 시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기 졸업을 악용한다고 대부분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진 부분이 계속 속진시키는 이유가 2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다. 심화가 중요하다, 역량을 기울려면. 그리고 이게 조기 졸업 자체가 줄어들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공간이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 졸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시설 확충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기 졸업을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연구 중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그다음 몇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과학고에 계신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현직에 있는 교사들, 전문가의 모든 사람들의 참여,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수를 들으신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고교학점제. 과학고가 어쩔 수 없이 초중등 교육부를 받기 때문에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는 이 초중등 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전국에 한 2천 몇백 개의 고등학교에 딸랑 20개밖에 없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대입제도 개편안에 아주 극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교육과정상 이제 바뀐 게 있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이 딱 구분되면서 융합 선택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실험을 두고서 씁니다. 결국 이 융합 선택 과목은 고3 때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과학고에서 이 공통 과목을 없애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교육과정도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의 인식이 있어야 융합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근데 통합 없이 전문 교육만 해갖고는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축소는 할 수 있지만 통합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교육 방식을 지식 전달이 아니라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둔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로 선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물론 일반 선택 과목에 이제 일반고사는 물리학, 화학, 생물, 지구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화해야 되니까 교육 과정을 편제하다 보면 특히 고교 학점제로 운영하다 보면 2년 만에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2년만 하는 방법 뭡니까? 계절학기를 만들어야 돼요. 계절학기를 지금 만들 수가 있냐? 못 만들거든요. 결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떤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교 학점제 해결책으로서 제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으니 충분히 연구하고 계실 걸로 보여져요. 저희 좁은 소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로 진로 학업 설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를 명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정해져야 그때부터 내가 어떤 과목들을 쭉 이수해서 그 분야로 진출할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학업 설계 부분을 교사들의 도움, 교사들의 상담, 그 다음에 전문가의 협조 이런 걸 통해서 과목이 정해져야 되고 이 많은 과목들이 과학고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들에 대해서도 수업을 진행이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많은 변화, 많은 운영들이 노하우가 만들어질 걸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부 과학고에서는 연구학교를 도입해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연구학교 된 경우는 형식상의 모습이었어요. 왜? 교과목이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고 교과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내신 성적을 내는 구조에서 성취평가제로 넘어가면서 절대평가 체제가 되다 보니까 내신 내기가 사실 어려워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신을 내고 석자 100분을 내고 있지만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안착하는 2025년도가 되면 대학들도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신이 사라지고 석차 100분이 사라지고 절대평가제로 왔을 때 A 과학고에 전부 다 A 받은 학교하고 학생하고 B 과학고에 전부 다 B 받은 학생이 너무 많고 A 받은 학생이 너무 많고 이 A 받은 학생끼리의 우열을 가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 뭘 볼 수밖에 없느냐? 역량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역량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 학생이 어떤 비교과를 했고 교과목에서 어떤 역량을 길렀는가 중요해지니까 결국 세부 특기 사항이 중요해지고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어떤 비교과 활동을 했고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 기존에 심화된 교과목, 고급 물리, 고급 화학 뭐 이런 성적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이미 예견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보고서에서 대학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요게 이제 2022년에 나온 거죠.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 능력을 보겠다.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들이 역시 입학처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이제 과학 성과가 있어요. 뇌과학이 발달됐어요. 저는 뇌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뇌의 발달 시기가 10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의 발달까지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적인 어떤 신경과학의 발달이 17세, 18세에 완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전두엽이 발달되어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적 지식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처럼 어떤 측두엽이라든가 두정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10대들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에 대해서 경험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10대의 뇌가 나중에 잊지 않고 뭘 해야겠다라는 미래 계획 기억과 다중자업 기억에 관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시기예요. 이런 활성화되는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두정엽과 전두엽 이 둘 다를 결합시켜야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두정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에서 전두엽과의 상호관계를 발달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과학적인 측면을 노력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10대의 스트레스 부분을 많이 줄이려면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화면을 전개해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성호르몬에 의한 스트레스, 결국 쉽게 얘기하면 10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안정 안 돼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뇌 발달도 많이 일어난 시기 때문에 전두엽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이, 여기 나오지만 전두엽 활성화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두엽 활성화가 뭡니까? 전략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 이 연수의 핵심은 전략적 지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과학고 교육에서 핵심이 돼야 되고, 뽑을 때도 이런 전략적 지식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겠다가 전제가 되면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물어보는 입시 문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전략적 지식을 활용하는 문항을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1, 2번은 지식과 방법을 물어봐도 부문제 3번 정도는 정답을 없는 전략적 지식을 할 수 있는 문항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 탄력성 점검에 관해서는 회복 탄력성은 배워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화면을 멈춰가지고 선생님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교사인 나는 어떨까?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대부분 아마 60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회복 탄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 중에는 이 간단한 검사조차도 밑으로 나올 수 있어요. 40점대 밑으로. 조금 위험한 학생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고 아이들은 공학적 접근하는 애도 있을 거고 구성적인 접근을 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양을 키우겠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학생도 있고 활용교육을 하겠다. 이건 이제 본인이 진출한 분야마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소양 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공학 분야나 또는 이런 컴퓨터 쪽일 거고, 활용교육 쪽을 가겠다는 아무래도 약간은 이제 생명과학이라든가 지구과학 분야, 물론 그쪽도 소양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쓰겠다는 게 있으니까 이런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교육들이 혼재해 나가면서 나갈 거예요. 무조건 소양교육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너무 빨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양교육 측면에서 저도 알고리즘을 짜다가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인공지능이 물어봤더니 금방 구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소양교육과 할인교육의 두 가지 관점을 잘 이해하고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학생 교육이 충분히 디지털적으로 발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왜 화면에 넣냐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요 코딩을 배우도록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코딩을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학고에서 코딩 교육을 따로 사실 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져서 충분히 이런 소양 교육은 됐다 보고 활용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두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교과서는 그 디지털 교과서 장면에서 뭔가를 시뮬레이션 시킨다, 데이터 분석한다가 아니라 학습 관리 측면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문항을 진단평가를 문항을 풀고 그 진단평가 문항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다,
잘 못한다?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 잘 못 맞추면 보충 문제가 주어지는 이 같은 학습 관리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을 주면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자기가 그에 알맞는 문항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문항을 학생들이 풀므로써 성과를 판단력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도 이미 개발되어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 R&D를 진행하는 형태도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어요. 현재 뭐 창의재단에서 이런 공동탐구란 걸 만들어 가지고 진영유과학실 안에다가 센서나 이런 것들을 자동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기초탐구는 지식을 배우고 이 심화탐구는 뭔가 PBR 이미 짜여진 형태로 따라가는 거고 자유탐구 형태가 약간의 R&D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미 온라인상에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역량 중심의 다양한 온라인의 어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면 평가 제도가 기존처럼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역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량 부분들은 이미 대학들이 10여 년 넘게 역량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점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량 인정을 왜 필요했냐면 기업체에서 이걸 요구했어요. 기업체에서 이 대학생이 이 학점이 있는데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떤 역량을 기르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역량 진단표의 시스템을 맞추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면 어떤 비교과에 참여하면 그것은 의사소통 몇 점, 자기주도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그 점수를 쌓아 나가는 것이에요. 누적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도표가 그려진 것을 출력을 해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하면 이 학생은 우리 기업체에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과학고에도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을 다루는 평가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대학들이 완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과학고 상황에 맞게끔 조금만 다듬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회사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고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핵심 역량을 좀 균형화시키고 정해놓으면 뭐 대학 입시 같은 데서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역량을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오바됐으나 스님들께서 쉬어가는 마음으로 이 연수를 열심히 들여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제 이메일 여기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